무측천은 처음으로 승려와 성관계를 가진 뒤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무측천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여황제였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녀의 삶은 항상 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624년 겨울에 태어났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나라를 건국한 영웅 오세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직 아기였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불행했습니다. 오세호가 죽었을 때 오측천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에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고 가난한 여성이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처럼 무력한 소외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은 극도로 비참했지만 그 경험은 그녀가 나중에 이룬 성취를 위한 끈기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점차적으로 뛰어난 지혜와 강한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초기의 고난과 도전이 그녀의 강한 마음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이후에 권력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1년간의 후궁 수련 끝에 마침내 이세민의 아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무측천은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후궁에서 보냈고 이 긴 시간을 통해 그녀는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이상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재능과 총명함으로 이세민의 총애를 얻고 총애하는 후궁으로 발탁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리세민은 늘 그녀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점점 낙담하게 되었다. 리세민은 죽고 나서야 재능만으로는 권력의 총애를 완전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년간의 고독과 침묵 덕분에 무측천의 성격이 더욱 부드럽고 교활해졌으며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는다. 이지가 그녀를 후궁으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만의 권력의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그녀를 시중들던 한 하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조종당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무측천을 부도덕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이지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었고 심지어 점차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후궁의 첩을 황제의 왕좌에 앉히는 것을 금지함. 이지의 호의로 무측천은 자신만의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호의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렘에서 그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의 지원을 받아 점차 위협적인 후궁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후궁에서 여왕의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했다. 무측천은 참으로 뛰어난 현인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계략에 능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 그녀가 후궁에서의 투쟁에서 보여준 지혜는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무측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렘에 대한 통제가 황제의 권력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 권력은 궁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교묘한 정치 공작을 통해 장손 무기 가문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지는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후로 그녀는 궁정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조정의 한 노신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후궁의 깊은 뜰에서 조정으로 들어가 이지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여자는 남다른 계략과 야망을 가진 게 틀림없다. 두 성인은 함께 통치하며 황제가 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지의 도움으로 무측천은 점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성인이 함께 통치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녀는 하렘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무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녀의 권력은 점차 전국 구석구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지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무측천은 왕위에 오를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지가 병에 걸리자 그녀는 이지가 죽은 후에도 국정을 계속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670년에 이지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명목상으로는 황제에 올랐지만 이치가 남긴 칙령에는 실제로 황제의 통치권은 여전히 무측천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정 관리들은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시점에서 무측천의 섭정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젊은 새 황제를 재빨리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이때 무측천의 야망은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690년에 그녀는 직접 자신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되어 새로운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의로운 친구의 지원을 대가로 불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측천은 왕위에 오른 뒤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고 제국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오랫동안 왕좌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강력한 외부 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불교 세력의 부상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675년 무측천은 설화이라는 소상인을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쇠화이를 궁궐로 데려와 불교 세력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측천은 쇠화이를 백마사의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찰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실제로는 무측천에게 뒤에서 도움을 주었다. 한 불교 신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황제는 설화이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황제의 총애에 의지할 때마다 사찰에서의 그의 행동은 유난히 거만했고 불교계 내부의 모순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측천이 불교 세력을 설득한 주된 목적은 쇠화이의 영향력을 통해 불교계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측천의 황제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여론이 이름을 비방하고 강제로 수정한다. 무측천이 왕위에 오르자 광범위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여론은 대체로 여성이 국가 권력을 쥐는 것은 반역행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왕좌를 굳건히 하기 위해 쇠화이를 통해 불교계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자신이 왕좌에 오른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겼고 웅장한 비엔티안 사당과 낙원을 건립하여 이 사상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님이 황제의 기적을 널리 알리려고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노부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모두가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설의의 영향력이 무측천에게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여 그녀의 왕좌가 더욱 안정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의 통치 기반은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 처음으로 섹스를 했을 때 나는 전례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675년 겨울, 무측천은 처음으로 설화이를 궁궐로 초대했다. 쇠화이가 알몸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자 우측천의 마음은 전에 없던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숨기고 모든 에너지를 왕좌의 개임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긴장을 풀고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 하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밤이었는데 황제가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해방을 찾은 것 같았어요. 무측천에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약을 깨고 내면의 억압을 해소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차례의 원정으로 무측천의 위신이 더욱 높아졌다. 쇠화이이의 도움으로 무측천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녀는 터키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 쇠화이이를 전투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원정대는 실제로 터키 군대와 교전하지 못했으며 거짓으로 보고된 승리로 인해 무측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거짓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녀의 명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국경을 지켰지만 아무런 적과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도로 돌아온 후에야 이것이 허황된 승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고 무측천은 이러한 거짓 승리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버릇없고 오만하면 갈등이 심해진다. 쇠화이이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불교에서 그의 지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많은 승려들을 공개적으로 멸시했으며 그의 행동은 점차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측천은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쇠화이이의 행동은 불교계 안팎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무측천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친절한 신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설스님은 너무 오만해서 불교 승려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심지어 거리에서 싸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측천도 이를 보았지만 그녀의 방종은 쇠화이이의 오만함을 불러왔고 결국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결론. 쇠화이이의 행동이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자 무측천은 조치를 취해야 했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태평공주는 쇠화이이를 직접 처형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 장면은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설화이의 죽음에 폭설이 내린 듯 했습니다. 어쨌든 황실 권력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이는 황실의 무자비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독일군 6명이 방공호에 갇혀 6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전쟁의 잔혹함은 가슴 아프고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전쟁의 발발은 인명 손실과 문명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가족이 흩어집니다. 모든 전투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거나 전장에 나가려는 아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겪거나 무자비한 총격을 받으며 황폐해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 전쟁이었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 전쟁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60개국 이상이 개입했으며 생사불란한 전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이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발전해온 세계 경제도 이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침체를 겪었고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본질적으로 나치 독일이 일으킨 반파시스트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정의는 악에 승리했지만 이 전쟁을 통해 세상은 정의와 악의 경계가 아무리 모호하더라도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패배하고 후퇴하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의 독일군이 6년 동안 방공호에 갇혔지만 마침내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방공호 건설 덕분이었습니다. 이 방공호는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군인 6명의 생존이 보장되었습니다. 독일이 패배하자 후퇴하는 독일군은 급류처럼 미친 듯이 도망쳤고 매 순간, 매 초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처지는 사람은 죽음이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는 주력 부대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며칠 동안 행군한 끝에 주력 부대로부터 점차 멀어졌습니다. 피로로 인해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사지의 통증으로 점차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수선장은 앞서가는 대군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끈기 있게 노력하며 팀원들을 이끌고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붉은 군대가 그들의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줄의 마지막에 서는 것은 견딜 수 없고 끔찍한 결과일 것이다. 6명이 모두 잡히려던 순간 젊은 군인 게리 덤블 속에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임시 거처를 찾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그것이 방공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6명은 재빨리 숨겨진 구석을 찾아 몸을 숨기고 숨을 참고 밖에 있는 붉은 군대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귀청이 터질 듯한 폭격과 폭발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수가 마지막으로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동굴 입구는 잔해로 막혀 있었고 바위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유일하게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매우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피로와 실망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나머지 5명의 군인들도 잇따라 깨어났다. 이 광경을 본 막내 겔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빈 탈출과 긴박한 상황은 그들의 사기를 거의 무너뜨렸고 이제 그들은 이 방공호에 갇혀서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직면해도 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이끌고 방공호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방공호에는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이 있었고 비스킷, 밀가루, 음료수 및 기타 물품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촛불이나 성냥 등의 정화 도구도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생존에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동굴 입구의 균열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 방해받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고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끝없는 침묵과 외로움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간단한 침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쌓았고 나무 상자를 침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방공호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는 심지어 동굴 입구에서 모두가 차례로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여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인들은 점점 희망을 잃었고 독일군이 파견된 것은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공호 입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명의 군인들의 생명은 천천히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르는 어둠과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남은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군인이 병으로 죽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팀원 모두가 하나둘씩 떠나 마침내 수와 바우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며 기계화된 삶을 계속했습니다. 1951년, 방공호 입구가 마침내 폭파되었고, 2명의 폴란드인이 한때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 어두운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와 바우어는 극도로 당황하여 달려나갔지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다시 태양을 보았고 이는 그들이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바우어는 부상과 약함으로 인해 며칠 후에 사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고 슈의 이야기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6년간의 투쟁은 힘들었지만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워싱턴은 그 작은 인디언 소녀의 목을 붙잡고 철갈고리로 그녀의 턱을 꿰뚫은 다음 그녀를 가죽을 벗기는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250년이 채 되지 않는 미국 역사 동안 많은 유명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용감하고 친절하며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대표하며 개인적으로 팀을 이끌고 결국 미국을 건국한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부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모어 산에는 그의 동상이 여전히 서 있어 그의 위대함과 역사적 지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의 모범이자 노예제도에 대한 확고한 반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을 해방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는 워싱턴이 죽기 전에도 그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노예 소유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가죽 부츠는 여전히 인디언 두피로 만들어졌고 그 자신이 항상 인디언 학살을 가장 크게 지지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정말 역사책에 묘사된 것처럼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1732년 2월 22일,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식민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고 학업 성취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를 장기간 관찰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행동 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도끼를 주면서 나무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 집 앞에 체리나무를 베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워싱턴을 강한 책임감을 지닌 좋은 소년인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당신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738년경 미국에는 체리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으며 워싱턴의 고향은 체리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벚꽃에 관한 이 이야기는 후대의 워싱턴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워싱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족의 농장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죽자 워싱턴은 20세의 나이에 가족의 땅 8,000에이커와 노예 300명 이상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노예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는 주저없이 노예 제도를 즐겼습니다. 젊은 워싱턴은 스포츠와 노동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인 로렌스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가족의 토지 측량 업무 경험을 쌓았고 금세 서부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1740년대의 워싱턴은 겨우 20대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식민지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공로를 세우기 위해 영국 진영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식민군과의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유한 과부인 마르다를 만난다. 워싱턴은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받아들였고, 마사가 데려온 100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 노예와 많은 양의 토지를 얻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22,000에이커가 넘는 땅과 거의 3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미에서 가장 큰 농장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은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인지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북미 13개 주의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북미 식민지 주민들을 이끌고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워싱턴의 군사적 재능과 리더십 덕분에 그는 미국 독립의 영웅이 되었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한 임기를 재선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 대통령은 2번만 재선될 수 있다는 불문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워싱턴은 성경 속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을 구했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영광스러운 이미지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생각 속에 평등에는 인디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그의 지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만이 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인디언들은 단지 야만적인 적들로 여겨졌다. 독립선언서에는 워싱턴이 지원한 인디언 부족들이 전투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의 노예의 대부분은 흑인과 인디언이었고, 그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그는 인디언 학살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워싱턴의 학살은 언어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인디언 부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거듭해서 명령했습니다. 성별, 나이,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학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군대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상금 제도를 만들어 인디언의 두피에 4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고, 늙고 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인디언에게는 20파운드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정책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현상금 명령이 탄생했습니다. 워싱턴은 인디언의 가죽을 벗기는 데 능숙했으며, 당시 그의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워싱턴이 직접 참여한 학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이 임시 캠프에서 지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 한 명이 인디언 소녀와 함께 잡혔고, 워싱턴은 한눈에 그 소녀가 자신들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부츠에서 칼을 뽑아 소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들어올려 화형대까지 끌고 갔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갈고리로 소녀의 목을 찔러 차갑게 매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부상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고, 오직 울면서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소녀의 심장에 칼을 꽂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몸에서 피부 한 겹을 벗겨냈습니다. 이러한 스킨은 트로피가 되어 부츠와 모자와 같은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광경은 인도 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 더미와 붉은 강은 워싱턴이 인디언에 대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워싱턴은 미국을 해방시켜 독립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언을 학살하고 노예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사회 구조와 부의 원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의 공헌 덕분에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거듭났지만 그의 어두운 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노예 제도와 같은 행위는 그가 씻어낼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중세 유럽은 얼마나 더러웠을까? 귀족들은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고 왕은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럽은 여행지로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 고대 대륙에서 관광객들은 프랑스의 로맨스, 영국의 신사적인 스타일,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유럽은 발달된 경제, 심오한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럽의 발전은 느렸고 그 과정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인의 생활 수준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고 우리의 현재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중세 유럽은 미지의 것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비롭고 무서운 베일과 같습니다.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유럽의 귀족들조차 몇 달씩 목욕을 하지 않았고 왕의 몸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좋은 대화를 나눠보자. 서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럽 역사는 중세라는 중요한 전환기를 거쳤습니다. 먼저 14세기 유럽에서 특히 심각했던 흑사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 유럽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햇빛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는 지하실에 숨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유럽의 위생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위생 상태를 지금과 비교해보면 현대인들은 분명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시 유럽의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울퉁불퉁했으며 어디든 하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마구잡이로 소변과 대변을 보냈고 닭, 오리, 돼지, 개가 사방에 뛰어다녔으며 대낮에도 사람들이 쥐를 죽여라 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너무 더럽습니다. 귀족과 통치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귀족들이 사는 집은 일반 사람들의 집보다 약간 나았지만 위생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여러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고 옷을 거의 세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도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않지만 화장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고 몸에는 여전히 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왕과 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낭만적이고 꽃이 가득한 프랑스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당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왕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참아내야 했고 그것을 즐기는 척해야 했습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규칙들 외에도 귀족들이 부를 측정하는 기준도 특히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전차와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외에도 그들이 집의 요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귀족들은 다양한 소변기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물로 간직하고 장인을 고용하여 정성껏 제작하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특히 귀금속으로 만든 소변기는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변기가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들은 실제로 이를 일상적인 변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귀족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소변기를 멸시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묻은 얼룩은 매우 진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이 옷 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옷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한 상황은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존재해요. 역사상 유명한 왕인 루이 14세는 평생에 단 2번만 목욕을 했고 그의 아내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왕이 이런데 일반 국민은 하물며 이런가? 그렇다면 당시 유럽의 위생 조건이 그토록 열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질적 조건이 너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사상과 개념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지금처럼 부유하고 발전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중국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가난과 후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욕은 사치일 뿐이며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외에도 사상과 개념의 영향력도 특히 큽니다. 그 당시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은 몸이 더러울수록 마음은 더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더러울수록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신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워하는 것을 싫어해서 누가 더 더러운지 서로 경쟁합니다. 아브라함 성자라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너무 믿어서 5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상처는 감염되고 공고 구더기가 들끓었지만 그는 그것을 씻으면 자신의 거룩한 몸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씻기를 꺼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귀족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자신의 신앙과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질병과 전염병이 모공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것에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채취가 너무 심해서 채취를 가리기 위해 사방에서 향신료를 찾기 시작했고 이는 우연히 유럽 향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유럽인들은 매우 무서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상한 문제들이 유럽 향수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오늘날 유럽 향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여성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차지했지만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영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사회 기반 시설, 도로 건설 열풍 등 은실로 놀라웠고 현대 유럽 법률은 이를 선조로 인정합니다. 로마 군단의 삼선 전술, 전방에는 젊은 병사들, 후방에는 노병들, 과철통 같은 규율, 탈영병들은 참수형에 처함, 카르타고와 그리스 같은 적대 세력에게 아빠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를 로마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은 영주 경제, 노예 농업에 기반을 두었고 상업은 지중해 무역, 아프리카에서 금까지 수입에 기반을 두었으며 식량과 군대의 수송을 매우 빠르게 해주는 고속도로망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 장원 경제에 주목해보세요.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농노제의 부상. 토지 소유자, 로마 귀족이나 미국의 농장주 등 가 대규모 생산, 올리브, 포도, 면화 재배에 참여하려면 지역 농부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소비재로서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단순히 말하는 도구라고 부르며 소와 말과 함께 키우고 채찍으로 노동했습니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법에 흑인은 노예,
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들의 자손조차도 가축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농업 안내서에 따르면 노예들이 살았던 곳을 구금시설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작업은 교대로 조직되어 군사적 방식으로 관리되어 거대한 착취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의 농노는 적어도 농사를 지을 땅이 있었고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언제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와인 같은 고가 상품 재배에 주력했고 담배와 면화를 재배하여 유럽의 거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노동 집약적 노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예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로마가 후기에 농노제로 전환한 이유는 기독교가 노예 학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농장주들이 법적인 허점을 직접 악용하여 흑인을 영구재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죠. 인간시장 속의 소. 로마에 이른 아침은 언제나 피냄새가 진동한다. 동이 트기 전 노예 상인들은 족쇄를 찬 사람들을 무리지어 시장으로 몰고 가곤 했다. 이 여성 노예들 대부분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어제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배를 짜던 그들이 오늘은 목에 나무 팻말을 단 상품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깎이고 다리에는 흰 가루가 칠해져 있으며 나무 팻말에는 나이, 출생지, 그리고 기술이 적혀 있습니다. 배를 짤 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 건장한 몸. 구매자들은 이빨을 확인하려고 입을 벌리고 마치 동물을 고르듯 팔을 꼬집어 힘을 시험해 보았다. 뚱뚱한 사업가가 16살 그리스 소녀에게 반했다. 노예 상인은 즉시 소녀의 누더기를 들어 올려 등에 난 채찍 자국을 드러냈다. 보세요. 이 가죽이 너무 팽팽해서 빨래하고 요리하는 데 쓸 수 있고 밤에는 침대를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쏟았다. 거래가 완료되자 대장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붉게 달궈진 쇠가 그녀의 어깨에 지직 소리를 내며 눌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 이름을 얻었다. 24번. 낮에는 노예, 밤에는 장난감. 귀족 가문에 끌려온 노예 소녀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청소하고 잿물에 적신 손가락으로 옷을 문질러야 했으며 젊은 주인들의 인간 의자 역할을 해야 했다. 부엌에서는 임신 8개월 된 노예 소녀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채 반죽을 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그녀의 느린 움직임에 불만스러워하며 불쏘시개로 그녀의 배를 툭툭 쳤다. 내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식이냐? 해질녘에 연옥이 찾아왔다. 술에 취한 주인이 노예 소녀의 방으로 들이닥쳤고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뒤섞였다. 임신에 막기 위해 납가루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삼켜야 했고 많은 이들이 3번을 넘기기 전에 7개의 구멍에서 피를 흘렸다. 한 여성 노예가 낙태된 태아를 뒷마당에 몰래 묻었습니다. 가정부에게 발각되자 그녀는 광장의 돌기둥에 알몸으로 묶여 3일 동안 햇볕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음 꿀에 살아있는 돈주머니. 늙고 못생긴 노예 소녀는 더 이상 침대를 데울 자격이 없었다. 노예의 주인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살아있는 표적으로 경기장에 보낼까? 아니면 사창가에 팔까? 결국 그녀는 지하 사창가의 철제 우리에 갇혔고 그녀가 받은 대가는 자유매춘부에게 준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손님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촛불로 그들을 태우고 허리띠로 때렸습니다. 그들을 때려 죽여도 목숨값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는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수십 구의 여성 시체를 발굴했는데 골반이 기형이고 이빨이 부러졌으며 두개골 하나에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악은 경기장의 훈련 장비였다.
그들은 맨손으로 무장한 검투사들과 싸웠고 손이나 발이 부러지면 소금물을 끼얹어 싸움을 계속하도록 자극했다. 관중석의 귀족들은 저 계집애가 기어다니는 걸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비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투성이 노예 소녀가 갑자기 청중석으로 뛰어들어 주지사 아들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주를 받는다. 때때로 여자 노예가 살아남아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에 몸을 담갔습니다. 노예 새끼는 모유를 먹을 자격이 없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5살이 되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목줄을 물려받았고 아들들은 콜로세움으로 보내져 사자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20년 후 그들은 시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흉터가 있는 검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죽기 전 옛 노예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 여성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름진 여성들은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사창가로 다시 팔려갔습니다. 한 노부인이 사원 계단에 웅크리고 죽어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쇠로 만든 노예 번호가 여전히 꽂혀 있었다. 피의 각성. 억압이 극에 달하면 온순한 양조차도 늑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서기 73년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팔을 들어 올리자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그를 따라 로마로 왔습니다. 반란군 중에는 레나라는 매우 사나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예들을 학대했던 귀족들을 죽이고 적들의 내장을 이용해 자신의 깃발에 자유의 새를 수놓았습니다. 봉기는 결국 진압되었지만 부상을 입은 여군들은 죽을 때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오늘은 무릎을 꿇고 죽지 않았네요. 400년 후 서고트족이 로마 성문에 도착했을 때 도시를 지키던 군인들은 여성 노예들이 밤새도록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성문이 열리자 그들은 고문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묶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태양은 유난히 붉었는데 마치 그들이 첫날 밤에 흘린 피처럼 붉었다. 요즘 로마를 여행할 때면 장엄한 콜로세움과 대리석 기둥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석에 있는 작은 석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 문자가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피비입니다. 15살에 이곳에 와서 3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야생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고고학팀은 서로 껴안고 있는 유골 23구를 발굴했습니다. 가장 어린 유골은 엄마 머리카락으로 만든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만 그 여성 노예들의 울부짖음은 영원히 인간 문명의 수치라는 기둥에 새겨질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미녀 독일 간호사들을 처형할 때 판사는 매우 주저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의 패배는 불가피했고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는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벨센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지만 나치 여성 경비병이자 간호사였던 이르마 그레제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영국 기자들은 그녀가 왜 그토록 극악무도한 잔혹행위에 가담했는지 물었다. 그레제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생명을 없애야만 독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조사관의 신문을 받았을 때에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내가 한 모든 일은 옳은 이유에서였다. 고 다시 주장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범으로 행동한 많은 여성 나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나치의 손에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위해 일한 범죄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수천 명의 독일 여성이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청소년단, 독일 여성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파시스트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SS의 갈색 제복과 만자 완장을 착용하고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에서 여성 경비원, 의사, 간호사, 과학자 및 기타 직책을 맡았습니다. 웬디 로우 교수는 그녀의 논문 히틀러의 적, 나치 도살장의 독일 여성들에서 히틀러의 학살에 참여했던 여성 나치당원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게 한 잔혹 행위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대중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히틀러는 생존 가치가 없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는 계획인 T-4 작전, 독일어 액션 T4를 실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일의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나치는 진실을 은폐하고 사망자들이 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처형하고 화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은 여성 간호사들을 T-4 간호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히틀러의 요구에 응해 모르핀과 같은 약물을 장애인의 몸에 잔인하게 주입했습니다. 일부 여성 조산사는 결함이 있는 신생아를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그라페닉부르크 병원에서 파울린의 퀘니이슬러라는 간호사가 환자 70명을 골라 매일 처형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자 T-4 간호팀은 SS를 도와 요양소, 정신병원, 강제 수용소에서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독가스를 사용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해야 할 간호사들이 극심한 인종차별적 세뇌를 통해 나치의 살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 간호사 중 일부, 특히 이르마 그레세는 역사상 악명 높은 나치 여성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심지어 일부 독일인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1923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하층 독일인들처럼 그녀도 나치 이념에 열광했고 히틀러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라펜스브리크, 벨센 등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 어린 나이에 철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글레이저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면은 무자비하고 사악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말투도 사악했고 자신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극도로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그녀를 고문해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레세의 사생활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많은 나치 남성들과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악마 의사 요제프 멘겔레였다. 강제 수용소에서 멘겔레의 주요 임무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선별하여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과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멘겔레와 그레제는 서로 공모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여성 수감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유대인 소녀 한 명이 멘겔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멘겔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생존자 명단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레이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채찍으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글레이저는 권총을 꺼내 어린 소녀를 쏴 죽였습니다. 글레이저는 여성 수감자들을 먹이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직접 나서서 임신한 여성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유산하거나 죽였습니다. 노약자나 허약한 여성 수감자들을 글레이저는 부소장인 하스 씨에게 넘겼고 이 무력한 수감자들은 결국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1945년 3월, 글라이저는 벨센 강제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무정함과 잔인함 때문에 수감자들은 그녀에게 벨센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글레이저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문신이 있는 죄수의 피부를 벗겨내어 가죽 가방과 같은 수공예품이나 물품을 만드는 흉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의 냉혈함과 잔인함은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과 독일 경비병들 모두를 두렵게 했습니다. 글레이저 외에도 또 다른 여성 간호사인 베라 샤퍼도 이 학살의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베라는 원래 평범한 간호사였고 그녀의 남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라는 남편의 신분 때문에 병원의 상위 직위로 승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여 자신의 모든 원망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T-4 작전이 시작되자 베라는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척하면서 이모의 친척을 직접 죽음으로 보냈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직장에서 아무런 발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베라는 유대인들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었으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여 더 높은 지위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자 수감자가 불순종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교도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라는 청소년 강제수용소의 건강센터로 간호사로 전근되었고 일하는 동안 자신의 손으로 유대인 여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베라는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35세가 되지 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45년에 글라이저도 그가 저지른 잔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피고석에 섰던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레세는 다른 여성 나치 경비병들과 함께 기소되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교수대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독일어와 영어로 서둘러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2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진 가장 어린 나치 전범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전쟁 속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나쁜 면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인디언 부족은 포로로 잡힌 백인 여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북미에 웅장하면서도 피비린내 나는 식민 역사에서 유럽 이민자와 인디언 부족 간의 갈등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주요 이슈였으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양측이 땅과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투쟁에서 포로를 잡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백인 여성이 인디언 부족에 사로잡히는 특별한 경험은 복잡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문학과 영화, 텔레비전 작품의 해석을 통해 신비의 베일에 쌓이고 심지어 과장되기도 합니다. 인디언 부족, 다문화주의 하에서 다양성의 차이. 우선, 인디언 부족은 결코 동질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미 대륙은 한때 500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었으며 각 부족은 고유한 언어,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동부의 이로쿼이족 연맹은 여성이 비교적 높은 지위를 누렸던 모계 사회제도를 실천했습니다. 평원의 수족은 가부장적이었고 생존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사냥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남서부의 아파치족은 유목민 생활과 약탈에 능숙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패턴은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체로키족이나 이로쿼이족과 같은 동부 삼림지대의 부족들은 종종 포로를 자기들의 공동체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부족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인구를 보충해야 합니다. 코만치족과 같은 평원 부족은 포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백인 여성 포로들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느 부족의 포로로 잡혔는지, 그리고 그 부족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과 통합, 낯선 사람에서 가족으로. 많은 인디언 부족, 특히 동부 산림 지대에 사는 부족에는 포로를 부족에 입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뒤에는 실질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힘이 더 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백인 여성과 어린이는 새로운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의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된 여성 포로들은 대개 가족에 속하게 되어 그 가족의 딸이나 자매가 됩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 관습, 습관을 배워야 하며 작물 심기, 요리, 직조와 같은 일상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거나 심지어 이전 삶과 완전히 결별하기도 합니다. 메리 제미슨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예이다. 1758년, 그녀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그녀는 세네카 부족에 의해 고향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세네카는 그녀를 오빠를 잃은 두 자매에게 입양시키고 그녀에게 데게와누스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두 개의 폭포를 뜻한다. 메리는 세네카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농장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나중에 델라웨어 남자와 세네카 남자와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족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백인들이 그녀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가면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니스 윌리엄스를 들 수 있습니다. 1704년, 그녀는 7살의 나이로 모호크족에게 잡혔고 이후 입양되어 카넨스테나위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모호크족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족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니스는 떠나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영어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모호크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입양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포로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항상 원래 집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입양된다는 것은 적어도 부족이 그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관계, 복잡한 감정으로 엮인 유대감. 백인 여성 포로가 인디언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형성은 때로는 양측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지만 때로는 강제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시아 앤 파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836년 9살의 나이에 그녀는 코만치족에게 텍사스 정착촌에서 납치되었고 나두아, 찾은 자라는 뜻, 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코만치 족장 페타노코나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유명한 쿠아나 파커였습니다. 신시아는 코만치족의 지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1860년 텍사스 레인저스에 의해 구출되었을 때 그녀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도 잊어버리고 여러 번 부족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딸의 죽음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우울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화목한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 포로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했는데 이는 부족을 통제하거나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시아와 함께 체포된 레이첼 플러머는 매우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코만치족에서는 그녀는 노예로 이용되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결혼 개념은 유럽인들의 결혼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부족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결혼은 순수한 감정적 기반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고려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성 포로들은 이런 차이에 적응해야 하며 어떤 여성들은 그 차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만 견뎌낼 수 있다. 노동과 노예제도, 노동은 흔한 일이다. 일부 부족에서는 포로를 노동력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사회적 노동 분업이 더 명확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노예 개념과 유럽의 노예 제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로키족에서는 여성 포로들에게 옥수수나 콩 등의 작물을 심는 농업 노동이나 집안일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계약 노동자와 비슷했으며 예에 바르게 처신하거나 부족과 결혼하면 지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남서부의 나바호족 역시 포로를 목축이나 직조 등의 노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점차 부족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틀링기 쪽과 같은 북서부 해안의 부족들은 더 공식화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적대적인 부족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고 사고 팔리고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삶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에서는 백인 여성 포로가 드물었습니다. 백인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진통을 시작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거나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여 부족 내에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몸값과 교환, 죄수들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포로들은 종종 인디언 부족과 백인 사이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족들은 때때로 습격을 감행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붙잡은 다음 반대편에서 물건으로 몸값을 지불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코만치족은 이런 면에서 특히 뛰어났다. 그들은 멕시코와 텍사스 정착촌을 자주 습격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포로로 잡아 말이나 총 또는 다른 포로와 교환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부족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북동부의 이로쿼이족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 식민지 주민과 협상할 때 포로들은 평화협정이나 물자를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수단이었습니다. 백인 여성 포로의 경우 가족들이 높은 몸값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포로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부족 측에서 포로들을 잡아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부족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포로들의 운명이 외부 환경과 부족의 전략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진정한 모습,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 인디언들이 백인 여성을 포로로 잡는 장면이 나오면 많은 사람은 영화 속 장면, 즉 야만인들이 무고한 여성을 학대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세기 소설과 그 이후의 서부극에서는 인디언을 잔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포로들은 회고록에서 자신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부족 생활에 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리 제미스는 세네카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아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인들이 인디언을 잡는 일도 드물지 않았으며 그들은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누가 더 고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문화적 충돌의 결과이며 양측 모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이 백인 여성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입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일하거나 거래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부족 문화, 전쟁 배경, 개인적 경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메리, 신시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역사적 시기의 따뜻한 면과 잔혹한 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복원하는 목적은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역사에 대한 더욱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천국원 장군 린펑샹. 그는 포로로 잡혀 천천히 베어 죽였습니다. 한풍 황제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린펑샹이 마지막 사나운 장군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시 산골 출신의 이 소치기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싸운다 는 냉혹한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태평천국에 입대하면서 맹렬하다 는 말이 그의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우창 전투에서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른 인물이었고 난징 포위전에서는 의복문을 돌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싸울 때마다 먹이를 움켜쥐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홍수전조차도 그를 천관 부총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천천히 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적도 없고 자비를 구걸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풍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글을 읽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형수이자 반역자인 그에게 깊은 충격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귀평의 농민에서 북벌의 사령관으로 1825년 린펑샹은 광시성 구이핑 산골의 소장농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곤봉을 들고 지주의 하인들과 싸우는 것을 감히 용감하게 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용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1851년 태평군이 귀평을 지날 때 26세의 이 젊은이는 괭이를 버리고 홍수전을 따랐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이 농부가 4년 후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을 공격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창 전투 당시 린펑샹은 큰 칼을 손에 들고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올랐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활짝 웃으며 오늘 내가 우창의 왕이 되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절박한 심정에 홍수전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즉시 그를 천관 부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현 전구사령관에 해당합니다. 난징이 함락되던 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화약으로 이펑문을 폭파했습니다. 벽돌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청나라 병사들은 겁에 질려 바지를 적셨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 자료에 벼락이 치고 성벽이 무너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3년 5월, 임풍상은 홍수전이 쓴 황룡을 직접 공격하라 는 비밀 지령을 품고 광서 동포 2만 명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안우이에서 허남까지 맨발로 걸으며 청나라 정예군을 마치 채소처럼 대했습니다. 린명관에서는 사제대포로 직리 태수 나징아, 나정스바를 포격했고 나징아는 강으로 뛰어들어 도주했습니다. 도적 정황편에는 청나라 군대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그들의 함성이 들판을 뒤흔들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체면을 내주지 않았다. 천진정예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남쪽에서 온 태평천국 군대는 손가락이 빠질 정도로 차가웠다. 승거림치는 더욱 악랄했습니다. 황하 제방을 파고 백성들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린펑샹의 식량과 사료는 모두 버려졌습니다. 한 노병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들은 배가 너무 고파 천막을 갉아먹었고 백성들은 배가 너무 고파 나무 껍질을 씹어먹었습니다. 린원수는 자신의 군마를 도살하고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하실의 마지막 고집 1855년 1월 렌진의 지하실은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습니다. 린펑샹과 그의 마지막 형제 300명은 몸에 화약을 매달아 인간 폭탄처럼 행동했습니다. 연진 지하실에서 청군에게 수색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박힌 화살이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지만 그는 굴욕을 피하고자 칼을 뽑아 자결을 시도했지만 청군에게 무기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과 강풍을 틈타 나무 탁자를 등에 메고 청군 진영으로 돌진하여 병마를 모두 폭파하고 세척, 약 1m 떨어진 곳에 피가 흩뿌려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군 병력이 너무 많았고 린펑샹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손에는 반쯤 부러진 칼이 들려 있었다. 승려림치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그를 묶어 베이징으로 데려갔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옥좌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자 모두 수근거렸다. 이 사람이 바로 황제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했던 린펑샹이다. 하지만 린펑샹을 보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눈빛에는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의 무자비함이 담겨 있었다. 승려림친 역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큰 장면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자비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승거린치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죽음이 다가오면서 허세를 부리는구나. 린펑샹은 피와 가래가 가득한 입을 뱉었다. 내 목숨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3월, 베이징 채석구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한풍 황제는 특별히 용의 옥좌를 옮겨 처형을 지켜보게 했다. 한때 텐진 외곽에서 싸웠던 이 반역자의 죽음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인이 차가운 빛으로 번쩍이는 칼을 보여주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다. 수천 번을 베는 영지 고문이었다. 첫 번째 베기가 왼쪽 가슴의 살을 베어내자 린펑샹의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사형 집행인을 노려보았고 그로 인해 사형 집행인의 손이 떨렸다. 칼날이 당근 껍질을 벗기듯 살을 베어내자 처형되는 피빛으로 물들었다. 겁에 질린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지만 린펑샹은 마치 석상처럼 시종일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칼날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갈 때쯤 그는 목에서 반마디를 짜내 내뱉었다. 태평천국. 그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지만 충혈된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여 남쪽 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풍 황제는 침묵 속에 응시했다. 처형장에는 3m 높이의 관람대가 세워졌고 한풍 황제는 후궁들을 데려와 쇼를 구경하게 했습니다. 처형자가 첫 번째 칼을 자르자마자 후궁들은 토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한풍 황제는 임풍향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역적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화를 내며 나갔다. 궁궐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군신을 불러 우리 팔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완고한가?
하고 물었다. 린펑샹은 3일 3박 동안 가죽을 벗기고 마지막에는 그의 뼈까지도 사람들이 약으로 가져갔습니다. 환관 한 명이 회상하기를 한풍은 그 시기에 자주 악몽을 꾸었고 그의 꿈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웃는 장면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30세의 이 태평천국군 사령관은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청황제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한풍은 청나라가 자신에게 넘어왔을 때 이 100년 된 기반에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모든 왕조는 내외부적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왕조는 침묵 속에 멸망한 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반란군들은 제국의 권력에 도전할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역사상 성공한 사례들 때문일까?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린펑샹이 죽은 지 5년 후 증국본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린펑샹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순교자의 경외심을 느낀다. 고문을 당해 죽은 이 반역자는 오히려 적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교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농민일 뿐이었습니다. 태평천국전서에 따르면 린펑샹은 2년간의 북벌 기간 동안 청군에 30만 량의 군사 자금을 썼는데 이는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보다 200배나 더 비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킨 이 농민들은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했기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베이징 카이스커우에는 린펑샹의 뼈가 묻힌 전광판이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지만 300년 전에 어떤 흉악한 남자가 이곳에서 조각조각 나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광시 출신의 사촌이 청나라의 용왕절을 삐걱거릴 때까지 들어올렸고 늙은 황제가 자신의 피를 보고 나라의 균열을 보게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만약 역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린펑샹 같은 비극적인 인물도 자신만의 독백을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까? 실패한 혁명가? 역사의 경류 아래 모래알하나? 누가 알겠는가? 히틀러의 초인적 번식 계획. 아기 농장에는 임신을 기다리는 금발 미녀들이 수없이 많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수많은 금발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는 생산기계로 이용하는 사악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여성 중 일부가 자원했다는 사실입니다. 1938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고 나치즘의 그림자가 점차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전쟁 중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은 가장 낮은 인종으로 여겨졌고 아리아인은 우월한 인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왜곡된 인종적 이념은 히틀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혈의 우월성을 굳게 믿었고 나치 선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어 광신적인 인종 숭배를 촉발했습니다. 히틀러는 생명의 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약 300만 명의 젊은 여성이 이 잔혹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생식농장에 감금되었고 모든 자유와 존엄성이 박탈당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히틀러의 관계어린 야망의 일환으로 끝없이 아이를 낳으며 기계처럼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방법을 통해 완벽한 아리아 인종을 번식시키고자 했고 심지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 자손을 번식시켜 소위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것도 환상으로 여겼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독일군과 국민에게 순수 아리아 인종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신시켰고 많은 여성들이 히틀러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 계획에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참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 끔찍한 계획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계획은 혈통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아리아 인종이 미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미친 짓과 사악한 계획은 인간 본성의 추악함과 잔인함을 드러낸다. 1930년대의 독일 나치당은 인종차별과 인종청소 사상을 조장하는 생명의 분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는 독일 인구의 인종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나치 정부는 금발 여성과 장교들을 선발하여 이 장교들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여 소위 품종 좋은 자손을 낳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었는데 먼저 아리아 기준을 충족하고 푸른 눈과 금발 머리를 가진 여성을 선발했습니다. 임신을 한 후 이 여성들은 소위 생명의 샘의 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우수한 산전 관리를 제공받았으며 순수한 아리아 혈통의 상징으로 그들의 출산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고 그들의 아이들은 좋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였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나치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대체로 의향이 있었지만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심지어 자녀를 둔 기혼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게 이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위 우월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라이프 스프링 프로젝트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끊임없는 출산으로 인해 이 여성들은 신체적 손상을 크게 입었고 출산 직후 아이를 빼앗기게 되어 산모와 신생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의 샘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힘러는 이 계획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전국의 비밀지하 생명샘의 집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곳에서 미혼 임산부는 특별 대우를 받고 비밀리에 사생아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비밀 파일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서두르기 위해 나치는 점령한 유럽 국가 여러 곳에 아기 농장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미혼 여성들이 건강하고 순수한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분수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공주처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이었고 그들의 유전자는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아기 농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감정적 연결이 전혀 없으며 의사소통 과정은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보다 일찍 농장에 도착하며 여자들은 엄격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들은 헤어진 뒤 다른 파트너와 다시 시도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아이를 간호사에게 맡겨야 하고 간호사가 아이를 키웁니다. 이 프로그램의 잔혹함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기를 인도적으로 죽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아이들은 다양한 독일 가정의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고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하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이 아이들과 그들의 친부모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들을 소위 순수 독일인 집단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독일은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부터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엄격한 신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후 살아남은 일부 독일 가족들은 이들 위탁 아동들에게 친부모를 찾도록 격려했지만 결국 아무도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